균등 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철수의 4부 시작합니다. 주요 사건 사고 그리고 수사 그리고 판결에 맥을 짚는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코너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 24일에 조민 씨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됐습니다. 두 분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박성배 변호사님.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산대가 입학 취소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도 고려했지만 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와 소감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국립대인 부산대 즉 행정청이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판단해 행정 처분을 하는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지만 그 공무원의 인사권자인 행정청이 판결 확정 시까지 기다렸다가 징계 처분을 하지는 않습니다.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처럼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승재현 의원님. 저희들이 재판을 하는 판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보면 원고가 생각하는 상식, 피고가 생각하는 상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재판부가 생각하는 상식은 또 다른 거거든요. 결국 어떤 사무를 결정할 때 있어서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정하고 있는 입시 요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입시 요강에 보면 이게 당락의 영향을 주었는지에 관계없이 허위 서류가 들어오면 그 허위 서류에 기해서 이제 입학을 취소할 수 있고 아마 그 부산대학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입시제도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안정성은 입시 요강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입시 요강의 준수 여부는 뭐 여러 가지 방법에서 또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지금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또 살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사실인데 이게 이제 사실 결정은 했지만 이게 일종의 그 예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 처분입니다. 이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해야 합니다. 이 사전 통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의 기회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의 항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통상 자격 박탈 시는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사안에서도 청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통상 2,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 3개월 정도. 자, 그러면 근데 이 뉴스 나온 이후에요. 그 승재현 의원님. 이게 또 이 결정 반대하는 또 국민청원도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네, 제가 7시 53분 기준으로 29만 6,795명이 청원을 했더라고요. 30만에 육박하고 거의 30만에 육박하는데 이 청원의 입장은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부산대 결정이다. 이건 인권의 탄압이고 헌법에 위반된다. 취소 결정 철회를 요청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라. 라는 이제 청원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산대 교수와 졸업생들도 똑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동호회 그리고 민교협에서 역시 이거는 성급한 결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박종철 합창단, 부산인권포럼, 서울대 경성대 동아대 민교협,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 등 49개 단체에서 공동성명을 해서 지금 취소 처분을 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말씀드리지만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한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원 입학 취소는 취소고 또 의사 면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민 씨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면허는 어떻게 됩니까?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5조가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온 뒤에 의사 면허 취소 사전 통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조 씨가 현재 수도권 한 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시작했고 최근까지 의료 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 씨 입장에서는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산대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인다면 판결 확정 시까지는 입학 취소 처분이 유예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행정 처분 자체는 이제 3개월 정도 걸려서 최종 결정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의사 면허 이 관련해서는 몇 년 걸릴 수 있겠네요. 행정 절차는 통상 2, 3개월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입학 취소 처분이 3개월 뒤에 이루어진다면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 취소 처분 행정 거기도 절차도 또 몇 달 또 걸리잖아요.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럼 한 6개월이 흘러가고 5, 6개월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소송 가게 되고. 이 소송은 지난한 소송일 거예요. 아마 6개 소송이 진행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고려대도 분명히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있고. 그럼 고려대에 대한 입학 취소, 그다음에 부산의전원에 대한 입학 취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이 취소에 대해서 다시 이걸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이 제기될 거고 그 소송과 동시에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이거를 효력 집행 정지를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행정소송이라서 민사소송은 가처분이라 그러지만 집행 효력 집행 정지 이런 걸 통해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재판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그러면요. 그나저나 최근에 그 어머니 정경심 교수 그 2심 재판부 이 판단이 이제 부산대 결정에 영향을 당연히 미친 걸로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정위에서는 조민 씨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또 1심 재판부는 그거와 좀 달리 판단하고 있고 결국 그 공정위에서 A다 B다 C다라고 말한 거와 관계없이 대학본부는 입시 요강에서 허위 서류가 밝혀지면 입학이 취소된다. 이건 강행 규정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가 항소심 고등법원 판단을 조금 살펴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공주대, 키스트, 동양대 표창장, 동양대 의학교육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이 입시 서류에 들어가 있고 특히 동양대 표창장은 그게 직접 행사됐는 그러니까 그 부산의전원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취지로 내려와서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 서류에 대한 위변조, 허위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이 다시 나야지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총장이 이게 대법원에서 사건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그냥 파기환송하거나 아니면 기각하거나 둘 중에 하나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이 모든 서류가 진실이다라고 나와야 2015년 요강에서는 조금 이렇게 풀려질 수 있다. 그 요강에서 위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모든 서류 과연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다시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고등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는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근데 부산대가 입장을 사실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 부산대가 학내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하고 1년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을 하자 이 부산대가 당초에 입장을 바꿔서 위원회를 꾸려 신속하게 결론을 내겠다고 교육부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공정위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1일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 2심 모두 허위 스펙이라고 판단을 내렸고 사실상 사실심이 모두 종결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행정처분을 미루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사회 각계의 비판도 이어졌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부산대 내부에서도 이 자체 조사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그런데 이전에 그 최순실 씨 딸 그 정유라 씨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그 사실은 그 입학 취소 같은 것도 한 다음에 검찰 기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도 기소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그 판결문들 1심, 2심 그냥 검찰 그 사료를 좀 찾아보니까 조민 씨가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 사건이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공소시효는 그러니까 정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2015년이기 때문에 7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데 공범자 1인에 대한 기소는 타 공범자에게도 이제 공소시효가 정지되니까요. 조민 씨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문제는 없을 듯한데 기억하시겠지만 2019년 9월에 이제 소환 조사할 때 비공개 소환을 하고 법정에도 출석했는데 다른 사건과의 관계상 나는 증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사건의 관계자로 공범으로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관련 사건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정유라 씨 제일 처음에는 굉장히 검찰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구속영장을 막 청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 네. 처분을 했고 예. 쌍둥이 자매 불구속 기소해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나왔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딸에 대해서는 불구속으로 기소해서 지금도 재판하고 있으니까요. 예. 이건 뭐 검찰에서 결정할 건데 뭐 이게 기소유예가 될지 아니면 구약식으로 벌금으로 끝낼지 아니면 구공판으로 갈지 세 가지 중에 하나 결론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넘어가 보시죠. 빚을 없애려고 아버지, 자 변호사인데 아버지를 살해를 시도했다. 자. 이거 판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내용 좀 알려주십시오. 이 30대 남성 오 씨가 작년 6월 22일 서울 강남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의 머리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칩니다. 이 둔기가 쇠로 된 둔기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의 저항으로 범행에 실패한 오 씨 교통사고로 위장해 아버지를 다시 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했지만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내려달라는 말에 아버지를 근처에 내려주고 도주합니다. 오 씨는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서 유흥등에 썼다가 갚지 못하는 빚이 40억 원에 이르자 채무 명의자인 아버지를 살해해서 상황을 해결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씨는 범행 당일에 휴대전화로 후두부 가격 등을 검색하고 둔기를 미리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운전해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검찰은 아버지의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던 오 씨가 주변 지인들을 속여 총 11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98장의 차용증을 위조해서 제시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 3주 안에 갚겠다고 속여 총 111억 원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액 빚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 이거 영화에 나올 법한 얘기인데 승 의원님 이게 네네. 지금 재판은 항소심까지 갔죠? 네네. 뭐 1심에서도 8년형이 나왔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사자는 항소하지 않은데 검찰 입장에서는 8년이 너무 낮다. 그래서 형량 좀 올려달라라고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그 8년을 유지를 합니다. 유지를 하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편취행 금액, 그러니까 이게 돌려막기 형식으로 했는 것 같아요. 돈을 빌려서 또 다른 사람 빚을 갚고 이래서 최종적으로 남은 피해 금액은 16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존속살인 미수에 대해서 아버지가 참 아버지의 마음이 이제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은데요. 그 아들을 처벌하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그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다 고려해서 1심에서 나온 그 8년의 형량은 낮지 않다. 분명히 양형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를 이야기하지만 8년을 유지했고 저는 8년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 뭐 양형 기준에 보면 15년 이상 무기까지도 가능한 거고 이게 존속살인 미수라 할지라도 아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부신 대로 3번에 걸쳐 시도를 하잖아요. 처음에 차 안에서 두 번째 뭐 또 병원 앞에서 세 번째는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갖는 건 사실 이게 미수가 아니라 이게 할 수 없어서 미수로 이루어졌다면 저는 감경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건 보시죠. 그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연쇄살인범이죠. 강호순. 갑자기 억울하게 징벌을 받게 됐다. 구치소에서 이런 주장을 했나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강호순이 인권침해를 당했다면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사 등에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구치소 교도관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고 억울한 누명을 써 징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구치소 내 사고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더니 교도관들로부터 그동안 잘해줬는데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13년 수감 생활 중에 처음으로 소장 면담 신청을 냈고 교도관을 의왕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다면서 이후에도 억울해서 사소한 비리를 고발하면 더 큰 죄를 만들 궁리를 해왔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신속히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주빈도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조주빈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죠. 강호수는 옆방에 있던 조주빈도 억지 누명을 씌워서 강제 징벌을 먹이는 걸 목격했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수용소 안에서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교도관들이 불법을 저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군요. 승 의원님. 네네. 법무부는
뭐 사실무근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죠. 예, 법무부 관계자는 강 씨가 규율 위반으로 여기서 금치라는 게 뭐 독거실에 수용하고 접견 서신을 뭐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건데 그 20일 처분 받은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강호순 씨의 그 내용과는 다른 거다. 다른 이유로 규율 위반이 존재를 했고 이러한 어떤 금치라는 게 20일 받았지만 이 또한 2개월간 집행이 유예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뭐 사실 뭐 법무부에서 나와 있는 이야기가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게 특정 언론사에 편지로 보냈더라고요. 굉장히 두툼하게.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인권 침해가 있었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흉악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적법 절차는 또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양 기관 그러니까 강호순 씨의 입장과 법무부의 입장이 팽팽한데요. 그 안에서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는 조금 감찰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강 씨가 원래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강호순은 2005년 10월 경기 안산시에서 집에 불을 질러 장모와 아내를 살해했고 2008년까지 경기 군포등에서 여성 7명을 연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2009년 사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예, 이게 좀 내용 혹시 좀 보셨습니까? 네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실 뭐 안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규율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행형법이라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수용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안에서의 자기의 권익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권익을 지키는 것과 배치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고쳐지지 않고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역작용으로 자기에게 불이익한 점이 왔고 또 뭐 자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조주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사형 집행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구치소 안에서 어떠한 형태이든지 그 인권은 또 존중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그 편지 내용이 강호순이 적은 거는 맞대요. 그게 그래요?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는데 그 필체나 이런 거는 적었는 거는 맞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법무부에서는 뭐 펄쩍 뛰네요. 펄쩍 뛰면서 그런 일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그 조주빈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좀 이렇게 편지에 거론된 거 보고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주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주빈의 진술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까 싶고 통상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에 징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규율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을 과할 수 있고 이 징벌을 위한 조사 기간 중에 분리하여 수용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분리 수용 절차를 밟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치소 내 처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권리구제 수단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처우에 관해서 소장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고 법무부 장관에게 청원을 할 수도 있고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혹여나 권리구제를 위한 행위를 두고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강호순이 이와 같은 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형의 집행에 관한 법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본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준비해 주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사건 그건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